경제적 본능 시작합니다. 오늘은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상욱입니다. 네, 아마 다들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네, 일요일 날 이 공급 대책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부동산. 근데 뭐 큰 골자로만 보면은 뭐 수도권에 2030년까지 135만 호를 공급한다. 또 네. 규제 지역에 대한 LTV 기준 40%로 제한하고 전세 대출 한도 2억 원으로 제한한다. 뭐 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요거를 저희가 하나하나 따져보기 전에 우리 최 대표님의 평가 5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아, 점수요? 네. 점수는 저는 뭐 한 2점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점. 네네. 절반도 못 채웠네요. 예. 음. 그거는 이번 대책만으로 2 점을 줬다기보다는 국토부가 지난 22년 8월에 냈었던 270만 호 공급 대책이 있었거든요. 네. 그 270만 호 공급 대책에 소위 수도권 150, 지방 120 이렇게 나눠졌고 장르도 지금이랑 유사하긴 했었는데 그 달성률을 보면은 달성률이 40%도 안 되기 때문에 음. 지난 3년간의 공급 대책의 달성률은 5점 만점 2점도 후한 점수라고 생각이 음. 되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새 대책이 나왔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도 시장이 전반적으로는 좀 신뢰도가 낮은 거는 음. 과거 3년간 공급을 그렇게 못 했는데 이번 앞으로 3년간 공급을 많이 하겠다고 어떻게 달라지는 그런 구조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음. 그렇게 충분한 설득력이 있었느냐에 네. 대해서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음. 그러니까는 그냥 별 2 개짜리다 이렇게 음. 생각합니다. 진짜 원래 공급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이렇게 많이 지을 테니까 너네 지금 당장 안 사도 돼. 앞으로 더 많이 풀릴 거야. 좋은 게 더 많이 나올 거란다." 네. 이런 그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135만 호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럼요. 그래서 뭐? 그게 그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공급의 그 숫자도 있지만은 사실은 사람들이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들은 청약을 통해서 네. 받잖아요. 이번에는 청약제도 개편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또 하나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청약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여전히 뭐 자기하고는 좀 거리가 먼 방식으로 음. 주택이 공급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이것도 다른 부분인데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서울시 기준으로 청약통장 가입자가 820만 명이었는데요. 네. 지금은 몇만 명이냐면은 590만 명이에요. 어. 그냥 220만 명이 빠졌어요. 네. 결국에는 서울시에 새로운 주택이 공급된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이제 많지 않고, 음. 그다음에 국토부가 어차피 주택 공급을 해도 정비사업 활성화시킨다면 그 주택이 내 주택인가? 음. 어차피 74점이신 분들이 갑자기 장로에서 통장 어마어마하게 꺼내는데 그게 나랑 뭔 상관이 있나? 그쵸. 그다음에 요새 특공에서 신생아 특공인데 21년 말부터 미혼 특공, 그러니까 한부모 특공이 나오면서 음. 한부모 특공을 노리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혼인 신고 안 하는 가구도 많아졌고, 맞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행태가 이상해지는 것들이 많아진 상황 속에서 그냥 국토부는 이번에 낸 정책은 22년 8월에 원희룡 장관 시절에 냈었던 공급 정책과 포맷이 매우 유사한데 음. 일부 바뀌는 게 있죠. 음음. LH가 그냥 뭐 종전에 직접 땅만 팔았는데 하겠다. 이번엔 시행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정도를 제외하면은 달라진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음. 그렇다면은 과거에도 지난 3년 달성률이 40% 밖에 안 되는데 지금 135만 원은 그러면은 얼마나 달성이 되겠는가. 그리고 음. 국토부가 또 얼마나 수도권 중심주의적 사고관에 빠져 있냐면은 비수도권은 공급 물량도 없어요. 음.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 때 270만 원 공급 대책은 전국적인 공급을 다루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수도권 135만 호입니다. 네. 그럼 뭐 비수도권은 뭐 한국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거를 보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머리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서울과 강남만 보고 수도권 주택 공급만 보고 그 과거 포맷 그대로 쓰고 개선이 없는 막 그런 부처의 보고서를 보는 것 같아 가지고, 음. 장표는 보고서는 50장이 넘는 풀페이퍼였지만 네. 그거를 바라보는 마음은 공허하다 이 말이죠. 아마 그 음. 공허함이 민간의 무관심으로 요즘 나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일요일에 그 대책이 나왔으면 월요일에는 그 뉴스로 완전 다 덮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월요일에 '아 이제 준비를 좀 해 볼까.' 그러고 뉴스를 딱 켰는데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게 없고 뭐가 나왔냐면은 그 공급 대책 그 끝부분에 네. 부동산 감독원 설립하겠다. 네. 가계대출 LTV를 50으로 40으로 낮추겠다. 그다음에 주택 임대사업자 매매사업자 대출을 0%로 낮추거나 아니면 자금 조달계에서 강화하는 거. 음.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토지거래 허가제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 확대하는 거 등등 약간 수요에 닿아 있는 그런 형태의 정책은 막 바이럴이 됐는데 뭐야 장관 토제 시대야 아니면은 이제는 매매 사업자도 대출 못 해? 막 이러면서 예민했는데 공급은 뭐 130만 원 하든 1,350만 원 네. 하든 뭐 알아서 해라. 음. 약간 이러면서 갔기 때문에 지금 공급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잘 생각해 보시면은 2019년 이전까지는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이 어마어마한 관심사였습니다. 음. 그래서 올해 공급이 몇만 호다, 공급이 몇 호다, 국토부 장관도 공급이 충분하다, 시장 공급이 부족하다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서로 싸워가지고 2015부터 2019까지는 모든 사람이 공급만 봤거든요. 네. 나중엔 공급을 더 보기 위해서 땅이 잘 음. 공급됐는지까지도 막 다 체크했었는데 20년, 21년에 그 코로나 유동성 환경을 맞은 다음에 시장에서 한번 자각을 한 거는 와 신용이 이 정도로 팽창이 되면은 음. 뭐 공급이고 뭐고 간에 일단 무조건 가격이 상승하는구나라는 거를 한번 크게 깨닫고요. 음. 22년에는 또 뭘 깨달았냐면 아 뭐야 금리가 그냥 적절한 속도로 동행할 때는 좋은 줄 알았는데 단기에 급격히 올라가면은 자산 가격이 대폭락을 하는구나라고 음. 또 강하게 깨달았고요. 23년, 24년에는 정책 프로그램 같은 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정책 모기지 풀면은 올라가고 조이면 내려가고 풀면 올라가니까 아 이게 정부의 프로그램 같은 게 엄청난 위력을 갖는구나라는 거를 결국 20, 21, 22, 23, 24, 5년에 걸쳐서 네. 수요의 시대를 살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공급을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마치 철지난 노래를 트는 거랑 유사한 부분이고 시장은 공급에 관심이 없죠. 수요만 관심이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얼마나 이번에 조일 건가. 전세 대출을 포함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강화라든가 이런 게 전혀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깐 그냥 안고 없는 찐빵이 된 음. 거죠. 맞아요. 뭔가 그 옹골찬 게 하나 없는 그냥 메아리만 들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하나 좀 네. 다른 걸 찾아보자면 네. LH가 인제 직접 시행을 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 과거와 비교해서 얼마나 큰 차이점을 갖는지 네. 이거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일단 그 수치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원희룡 장관 체제 3 년 물론 이제 그 후에 박상호 장관도 왔지만 소위 윤 정부 3 년간 LH를 통해 가지고 공급하겠다는 거는 5 년간 무려 49만 호였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과거 3 년이 달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3년 전에 이제 3년 그쵸, 후를 그쵸. 전망하면서 우리가 포캐스팅을 했는데 이걸로 5 년간 49만 원을 할 수 연간 거의 한 10만 원씩 할 수 있다고 일단 던져 놨거든요. 근데 3년 지나서 보니까 연간 2만 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달성률 20% 짜리 3년 누적으로 6만 원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왜 그러면은 이게 공급이 안 됐나를 살펴보니까 결국은 LH가 땅만 공급하고 음. 민간에게 맡겼더니 민간은 음. 주택 시장 좋을 때는 공급하고 안 좋을 땐 공급 안 하더라. 뭉개고 있죠. 네. 그래서 소위 주택 사이클에 맞춰서 시장 좋아지면 공급 늘어나고 시장 나빠지면 공급 줄어드니까 공급의 변동폭이 너무 커져서 이번 대책에서는 그냥 공급 그거 우리가 하자라는 음. 그 생각이 한 꼭지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그 물량이 제일 많습니다. 음. 그게 지난 3 년간 연평균 2만 호를 했다면은 앞으로는 연평균 7만 호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정확히 7만 네. 4천 호를 하겠다는 거고 네. 이걸로써 37만 호를 달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35에서 37만 호로 LH 택지의 소위 직접 시행 음. 이게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 연간 7만 호를 하겠다니까 이제 또 지켜봐야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연간 10만 호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2만 호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7만 호 하겠다고 하는 걸 보니까 그래 일단 한번 하는 거 보고 그다음에 만약에 연 단위로 봤을 때 내년 이맘때나 내년 말이 됐을 때 실제 1년 동안의 성과가 음. 어땠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실제로 이런 공급들이 될지 말지를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튼 네. 중요한 변화는 직접 시행으로 바뀌었다. 네. 근데 그게 지금 3기 신도시도 포함인 거예요? 그 네. 상기 신도시 이외인 거예요? 포함이죠. 그것까지 해 가지고. 근데 예. 왜냐면 3기 신도시를 지금 다 합쳐 봐야 20 몇만 원인데 네. 여기에 아 플러스 뭐가 나올 수 있나. 그 3기 신도시 그거는 제곱킬로미터 기준으로 소위 100만 평이 넘어가는 그 3.3 제곱킬로미터가 넘어가는 대형 신도시가 네. 그렇다는 거고요. 국소 부지들 3기 음. 신도시로 편입되는 만 제곱미터 이하의 단지들도 아주 많기 때문에 그거를 다 음. 합치면은 공공택지가 그 정도 규모는 되고도 남아요. 더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 있는데 지금 37만 호는 그 정도로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22년에 바라봤을 때 그냥 전국 공공택지만 해도 49만 호 이상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물량은 어쨌든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되기는 할 겁니다. 다만 요 사업도 좀 내년부터 본격화될 음 것이고, 음. 그리고 LH가 직접 시행을 하는 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 다른 건 뭐냐면은 22, 23, 24년을 거치면서 민간 시행사가 다 괴멸이 되어 버렸거든요. 네. 그 주택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현금 흐름 문제로 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났고, 결국은 민간 시행 주체가 사라졌습니다. 음. 종전에는 시행 주체가 있으니까 시장 상황 따라서 공급해라고 했는데, 지금 없으니까 LH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직접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네. 근데 본인이 직접 하더라도 회사도 그렇지만 주주가 있고, 네. 그다음에 경영진이 또 따로 있고, 그다음에 그 일은 또 자기네가 직접 할 수 있지만 또 아웃소싱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결국 LH가 토지주로서 직접 시행한다는 것은 주주의 개념이지, 음. LH가 막 자기네가 다 사업 다 시공 설계 관리하고 이런 건 네. 아니고, 결국 설계는 설계 외주에 맡기고 시공은 시공 외주에 맡기고, 그다음에 심지어 시행 기능도 네. 자기네는 그냥 주주로서만 참여하고, 시행 기능은 또 프로젝트 리츠를 통해 가지고 할 수가 있고, 그 음. 프로젝트 리츠는 또 공공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민간 이 시행업에 있었던 사람들도 많이 유입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외부에 있는 역량을 아웃소싱하면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순수 공공주택이라는 음. 개념보다는 그냥 일반 민간 주택이지만은 그냥 땅 주인인 LH가 그냥 시행을 하는 형태고, 음. 그리고 그게 100% 분양이 아니라 음. 소위 토지 임대부를 포함해 가지고 공급하는 스킴도 여러 종류가 될 것 그쵸. 같습니다. 네. 네. 예. 그러면 이제 지금 돈 같은 문제는 프로젝트 리츠로 이제 진행을 네. 한다. 그렇죠. 예. 그렇게 조달을 한다 치고 그러면 인제 사람들이 또 묻는 것은 "야 그렇게 공급하는 거 좋은데 LH가 집 진짜 잘 지을 수 있어?" 아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공도 LH가 하지 않죠. 시공도 네. 어차피 민간 시공사가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을 LH가 한다는 거는 시공은 외주 맡긴다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시행을 LH가 하냐 안 하냐의 결정근 차이는, LH가 땅을 팔아 버리면은 음. 이제 LH는 그냥 토지만 전매로 매각을 하고 빠지는 거고, 시행을 그 땅을 산 사람이 시행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행을 LH가 한다는 거는 그 땅을 안 팔겠다는 거죠. 네. 그 땅을 안 팔고 사업을 할 건데, 공사비가 필요하니까 음. 공사비는 PF로 조달을 하고, 네. 그다음에 보증이 필요한데 공공인데요. 저 스스로 셀프 보증 가능하고, 더 빠르고 쉽죠. 인허가는 소위 말하면 "아빠 인허가 좀 해 주세요." 이러면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도 민간 시행사는 부도날 수가 있지만 LH가 부도나는 사태는 다 막을 거라고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냥 자금은 알아서 들어올 거고, 그래서 결국 시공사 입장에서도 그래 그냥 민간 시행사 시행하는 것도 괜찮은데 음. 저게 미분양 나면은 내가 돈을 못 받으니까 저 수주를 따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하겠지만은, 그쵸. 그냥 LH가 시행한다 그러면은 어차피 저 돈은 무조건 나오는 돈이니까, 떼먹힐 일은 없으니까. 네 그냥 시공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래서 음. 아마 종전보다는 속도가 올라가기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싸게 입찰해 가지고 왠지 막 자재 좀 구린 거 쓰고 이럴까 봐 걱정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대통령도 그 성남시 시절에 네. 관급 자재와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음. 그래서 아마 그게 이미 알려진 상황에서 막 음. 너무 반강제로 그 관급 자재만 사용하게 된다거나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이 얘기 쪼끔만 더 하면 네. LH라고 하면은 왜 철근 없었고 막 이런 네. 사태가 몇 번 예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집이 돼야 되는데 이거 뭔가 약간 공공으로 나오거나 LH에서 하거나 이런 거는 믿을 수가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 네. 가지고. 저는 그래서 LH 직접 시행이라는 이 키워드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게, 음. 시행은 LH가 하기보다는 그 결국 어떤 비클이 하는 건데, 네. 그 비클은 저는 프로젝트 리츠가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LH가 막 시행한다 그러면서 자기네가 그 시행 비클을 만들어서 할 것처럼 나와 가지고 실제 이제 진행되는 건 봐야 되겠지만은, LH는 그냥 토지를 팔지 않고 토지를 대여하거나 토지 임대부 리츠를 만들거나 등등 이제 좀 이선으로 미뤄지고, 네. 그다음에 그렇게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여러 주택의 공급 스킴을 좀 짜면서 제공하는 것이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보도 자료에서는 진짜 LH가 엄청난 뭐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더 위세를 확장하는 듯한 그러니까요. 방식으로 나와 가지고 그냥 뭐 '국토부가 LH에다 잠식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저는 LH는 근본적으로 그 이 LH가 나왔던 배경을 잘 보시면은, 이거는 소위 전두환 정부 신군부 때 나왔는데, 그 당시의 로직은
수도권의 인구가 막 200만에서 800만 명으로 10년 만에 올라가는 가운데 주택이 너무 필요하다 보니까 음. 신도시를 지어야 되는데 그게 다 개인 땅이어 가지고 음. 그 개인 땅들을 강제로 수용하는 그런 택조법을 만들면서 그 헬기 타면서 막 지적을 한 거잖아요. "여기, 여기, 네. 여기 하자." 예예. 이러면서 거기를 이제 싸그리 다 수용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민간에서 반대해도 그냥 떠가게 된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매우 요즘 시대로 보면은 민주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그쵸. 막 강제 수용을 하는 건데 그거에 가장 적합한 기관을 LH로 만들어 놓은 음.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로부터 50 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이런 반강제 수용 방식의 신도시 개발이 계속 맞냐. 음. 이거에 대한 그 퀘스천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LH가 자연스럽게 구조 개혁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냥 주거권을 더 높이거나 다양한 주택 유형을 더 개발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야지 그냥 땅만 수용해서 팔고 그러니까 50년 동안 했던 그냥 그 땅 짓고 헤엄치는 장사를 지금도 계속할래? 약간 이러면서 구조 개혁에 나오는 건데 근데 이번 보고서에서는 마치 해체도 안 되고 뭐 음음. 구조 개혁도 안 되고 음. 사세를 더 확장하는 것처럼 나와 가지고 굉장히 불만스럽다. 아 그 네. 전에 그래서 LH 직원들이 막 땅 투기해 가지고 그거 다 네. 막 재판받고 이러면 다 무죄 났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막 그런 맞습니다. 것도 하나 없이 그냥 이 조직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 같아 가지고. 예. 거의 뭐 제2의 국토부 검찰이죠. 네.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 공급 규모의 기준도 착공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네. 이거는 그래도 좀 괜찮은 아 것 같죠? 저는 이 대목에서요. 네. 그러니까 공급이라는 게 이제 저희끼리도 이런 얘기를 많이 얘기해요. "야 분야의 공급이냐? 중고의 공급이냐? 착공의 음. 공급이냐? 뭐 뭐가 공급이냐?" 원래는 인허가 그냥 예. 소위 인허가가 공급이냐. 그러니까 인허가를 받으면은 소위 착공을 하고 원래 착공과 동시에 분양을 하는데 언제부턴가 준공 임박해서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래서 분양을 공급으로 잡았었는데 분양 플러스 3 년을 준공으로 잡다가 언제부턴가는 분양과 함께 준공이 돼 버리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 후분양을 하더라도 착공은 해야 되지 그쵸. 않습니까? 사분 퍼야지. 예. 네. 그러니까 일단 착공을 기준으로 잡는 거는 이제 일부 인정하지만 그러나 착공한 주택은 집이 아닙니다. 그쵸. 그냥 지어져야 땅덩어리지. 집이지. 예.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집은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지만은 입주가 공급이거든요. 어. 집이 지어져야지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결국 그 집이 지어지려면은 그 앞에 많은 과정을 소위 쿠킹을 다 해 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음.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는 건데 지난 3 년을 보면은 소위 인허가가 박살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아무리 인허가를 속도를 올린다 하더라도 착공으로부터 준공까지 준공 당장 올라갈 일이 없어요. 어차피 준공은 플러스 2년 차까지는 거의 고정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공급 대책을 냈는데 준공 기준을 가져가게 되면은 그거는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는 효과가 있으니까 어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래서 이거가 좀 문제가 돼 가지고 그 당시에 정말 희대의 그 변경이었는데 인허가를 기준으로 공급을 계획을 하겠다라고 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그 바로 직전 정부까지는 준공 기준으로 공급을 받는데 네. 거기서부터 갑자기 인허가 기준으로 본다고 하니까 그럼 인허가라는 게 음. 재건축 재개발은 있잖아요. 네. 재건축 재개발은 언제가 인허가냐면은 사업 시행 인가가 인허가예요. 완전 초기.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하고 사업 시행 인가 했는데 그다음 뭐 해야 되냐면은 또 요즘은 변경 사업 시행 인가하고 그다음에 관리 처분 처분. 인가하고 관리 처분 인가 다 한 다음에 이주 철거 또 서울시 또 이주 철거하고 이주 철거한 다음에 분양 착공을 하니까 인허가로부터 분양 착공 준공까지는 소위 7-8년 걸려 네. 버리는데 그 인허가를 기준이라고 하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민간 시행사들도 사업 시행 인가 다 받아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타이밍을 봐 가지고 공급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인허가는 말 그대로 허상의 음. 그 약간 MOU 맺은 수치예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냥.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 이거를 뭐 소위 뭐 "22년 국토부는 메타버스의 주택을 공급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그 당시에 막 했었는데 네. "메타버스 속에서는 너네는 공급 많은가 봐." 막 이러면서 음음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거를 어쨌든 착공 기준으로 했으니까 물리적으로 사분퍼야 되는 음. 걸로 내려왔습니다. 그치만 착공 기준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선행 인허가가 작기 때문에 크게 네. 늘어나기가 어렵고 음음. 두 번째는 그 과거 3 년에 인허가 기준으로 바꿨던 건 도대체 무슨 맥락이었고 네. 진짜 이건 얼마나 국민을 기만한 거였나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같은 부처에서 낸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3년 전에 인허가로 잡은 부처랑 지금 착공으로 잡은 부처가 같은 부처인데 리더만 네 바뀌었죠. 뭐가 달라져 가지고 쩌땐 인허가하고 지금은
지금의 착공이냐. 착공으로 하고 소위 뭐 사회생활 잘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공직이 사회생활 잘하는 걸로 어필하는 게 음. 말이 되나? 이런 그렇지. 생각이고 기준을 마음대로 변경한 국토부는 진짜 정말 완전 그 석고대죄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음. 생각을 하고요. 그나마 착공으로 되었지만 착공한 집은 집이 아닙니다. 그쵸. 살 수 없지. 지어져야 집이에요. 그건 그래서 공급이라고 볼 수 네, 없죠. 준공 기준으로 가는 것이 그냥 가장 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되돌리는 게 가장 맞다. 네네. 예. 그러면 이번에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짓겠다고 했는데 네. 이거는 얼마나 매력적인가요? 이거는 이제 연간 약 8,000세대를 지어서 5년간 4만 호를 짓는 거니까요. 이거는 아파트는 거의 아니죠? 아니죠. 아파트 짓는 거죠. 아파트 지어요? 그러니까 노후시설 유휴부지에는 뭐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국토부가 말한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노후시설이라는 거는 이미 현재 장기 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노원 음. 중랑구에는 이제 기천세대 단위의 굉장히 오래된 30년 넘은 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재건축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걸 재건축하면 결국은 다시 아파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순환 재건축 방식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지으면 그런 거를 합쳐 놓으면 얼추 4만 호 정도가 근데 그 되게 되어 장기 있습니다. 임대에 지금 네. 세입자들이 있을 거 네, 아니에요? 그래서 순환 재건축을 합니다. 두 개 1단지, 2단지로 나눠 가지고 1단지 먼저 재건축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로 이제 하시고 그다음에 2단지 재건축을 하고 이런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세입자들이 싫다 안 나간다 이러면요? 근데 그분들은 어차피 공공임대에 들어오신 거기 때문에 음. 공공임대에 들어오셔서 거기 공공임대 건물을 재건축하게 되면은 어차피 나가긴 나가야죠. 아니 음. 민간 재건축도 공사할 땐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오래된 집을 재건축하겠다는데 그 절차에 맞춰 가지고. 네. 그래서 그 공공에서 그거를 순환 정비해야 되니까 대체 주거지가 필요해서 그렇죠. 그 대체 주거지 같은 거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하긴 할 거지만은 초기에 어쨌든 빠른 속도로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그게 올라올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거랑 같이 뭐가 올라오냐면은 그 모듈형 주택에 대한 촉진법도 만들어지거든요. 그것도 궁금하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모듈형 주택을 이제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모듈러 주택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것도 네. 그런 걸 같이 병행하면서 이런 사업을 할 것 같고요. 저거 맞아요? 저 화면에 나온 저런 네. 걸 모듈러 맞아요, 맞아요. 주택. 저거 왜냐면 오른쪽이 네. 지금 이제 제가 시력이 아주 좋지 않은데 오른쪽이 콘크리트 블럭으로 돼 있으면은 네. 저렇게 콘크리트 블럭으로 돼 있는 거를 이제 조립을 해가지고 운송을 하면 되는데 네. 문제는 되게 무겁거든요. 그래 콘크리트는 어차피 보여요. 비중이 2.5가 넘어가니까 네. 이제 차량 이동을 하기에 저 정도 되는 사이즈는 굉장히 무겁고 저거를 시공하기도 무거운데 물론 저거를 경량 자재로 지으면 돼요. 경량 자재로 지으면은 바람 불면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도 아니고 그런 집은 없습니다. 아니 근데 집을 일단 모듈러 네. 주택으로 짓게 네. 되면 네. 되게 평수가 작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 그래서 모듈러 주택이라는 게 저 조그맣게 하나가 다 모듈러 주택인 것도 있는데 네. 그 어떤 주거 기능을 그러니까 거실 모듈 그다음에 방 모듈을 여러 개를 네. 확장하는 개념도 있거든요. 레고처럼 이렇게 쌓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공공임대라든가 아니면은 신속한 도심 내 주거를 공급하는 과정에서의 모듈러 주택은 다소 협소주택 형태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아마 이거가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거기도 해요. 지금 왜냐하면은 빌라 시장 다 죽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시장을 내년에 또 13만 호 이상 매입형 임대 같은 걸 또 하거든요. 그거를 또 다 사들이고 단기간에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런 모듈형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노후시설이나 유휴부지 재정비하는 거는 학교가 또 있습니다. 학교 부지도 통폐합되면서 남는 부지들이 있는데 그 학교도 복합 개발하겠다는 거고 그 학교 부지에 대한 복합 개발을 위해서도 또 입법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해가지고 근데 이런 거가 도심 내 이제 한 4만 호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 누적으로 하면은요. 네. 그 다음에 그거 외에 그냥 유부지라고 생각하는 뭐 성대 야구장이니 뭐니 하는 이런 부지들 빈 땅이 강서에도 엄청 있으니까 많더라고요. 네, 강서에도 있고 뭐 위례. 그런 부분들도 위례도 있고 이런 걸 합쳐가지고 어쨌든 도심에 4만 호인데 이건 대부분 다 서울에 공급되는 거죠. 그쵸. 예. 예.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또 인제 시간을 한 3년 정도 단축을 해 준다. 그리고 네. 금융 지원도 늘리겠다라는 얘기를 네. 했는데 이건 얼마나 달라지는 건가요? 그것도 아까 똑같은 말씀드리고 싶은데 3년 전에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 촉진화를 했지만 네. 재건별 재건축 사업은 더 늦어졌거든요. 음.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공급 주체가 민간 조합이기 때문에 네. 민간 조합의 그 선택 사항으로 이루어지는 거라 가지고 제도적으로는 이제 조합에 대여금도 많이 해주고 네. 인가도 사업 인가랑 관리처분 인가를 통폐합 인가를 해주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굉장히 좀 도와주겠다라고 하지만은 그런데 저는 재건축 사업을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역설적으로 재건축이 더 늦어진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재건축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빨랐던 시기는 문재인 정부의 2017년에 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그냥 땅 더 강화할 건데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하면은 봐줄게. 네, 봐줄게. 근데 올해 말부터는 강화할 거야라고 하니까 서로 막 물고 뜯고 싸우던 그 음. 조합의 이해 단체들이 네. 더 큰 적이 생겼잖아요. 음. 제초안이라는 더 큰 적이 생기니까 올해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만 내면 그러면 일단 제초안 다 빼준다고 하니까 우리 합의하는 게 어떨까요? 하면서 갑자기 위아더 월드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분양하는 주택들도 다 그때 된 2017에 거죠. 제초안했던 겁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 자 제초안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규제 완화를 해주니까 지금은 뭐 큰 위기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정부가 재건축 사업을 다 밀어주는데. 그쵸. 땅이 없잖아요 지금 서울에. 그러니까는 정비사업 조합 입장에서는 그냥 수익 극대화를 원하는 거예요. 그쵸. 큰 위기가 없는 상황에서 수익 극대화. 근데 저희가 일을 해도 어떤 마감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물리적인 마감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마감이 늦어지니까 뭐냐면은 뭐 의자가 편하지 않아서 그래? 뭐 이러면서 계속 의자를 바꿔주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오늘 12시까지 마감을 지으세요라고 해야지 일이 마감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저는 이런 형태로 재건축을 도와주는 형태가 가면은 더 늦어진다고. 여기는 채찍 들어야 된다. 당근이 아니라. 그러니까 규제 역설이죠. 그러니까 네. 그 완화의 역설인데 완화의 역설이기도 하고 규제의 역설이기도 한데 이런 정비 사업은 지금까지 완화를 해준들 빨라진 거를 별로 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그 박주민 의원 여당의 박주민 의원이랑 오세훈 서울시장이랑 엄청 싸우던데 뭐 박주민 의원이 신통기획 관련해가지고 서울시장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 하지 내비치고 않을까요? 있는 상황에서 예. 오세훈과 그 각을 지는 거죠. 네, 오세훈 서울시장과. 근데 신통기획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오세훈 시장의 정책이잖아요. 저는 신통기획 처음 나왔을 때부터 그 신통기획이 어디 법, 그러니까 소위 도시정비법이라든가 아니면 소규모 정비법에 있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모아주택은 소규모 정비법에 있는 사업 유형입니다. 근데 신통기획은 그 어디에도 없는 이제 사업 방식인데,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뭘까라고 했는데 그냥 큰 맥락은 뭐 말 잘 들으면 인허가를 빨리 해주겠다는 서울시의 행정 지침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그 서울시의 매우 권위주의적인 행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말을 잘 듣든 못 듣든 그냥 그 기속이 있고 재량이 있는데 기속행위로 쭉 가는 거를 굳이 자기네가 태클을 건다면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건 그렇죠. 모든 단지가 신통이어야지 왜 신통 되면은 임대가 여긴 있고. 신통 여기는 안 신통 해가지고 갈라가지고 이제 여기만 끌고 가나. 결국 이런 방식으로 인해서 더 늦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또한 완화책이었으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다 신통이었어야죠. 그러니까 구분을 할 것 없이. 모든 재건축 단지가 다 신통이었어요. 네, 그냥 행정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우리 말 잘 듣는 소위 여기만 지원해주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꺾기식으로 영업하고 여기 이거 지어라 저거 지어라 저거 지어라. 그러니까 신통을 하면서도 이거 빨리 해주겠다니까 하긴 하는데 이거를 짓는 게 맞나라는 그런 막 생각이 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결국은 정비 사업에 대한 교통 질서가 좀 와해되는 게 신통기획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이런 비판을 제가 하면은 그냥 비판이지만 네. 박주민 의원이 하시면 이제 정치적인 비판이 되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정치적인 비판을 하고 계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근데 나라에서도 제가 만약에 국토부 장관이었다면 어떻게 공급 그 대책을 세우면 좋을까 막 이런 생각도 다들 해보잖아요. 네. 근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는. 아니요, 저라면은 그 물리적인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도 이제 일종의 한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그 국토부가 관리하는 돈과 땅이 있는 건데, 땅은 LH가 한다고 하고 이제 돈은 기금을 관리한다고 하면은 첫 번째는 기금이 너무 공급자 금융이 아니고 수요자 금융이 돼버리면서 주택 기금이 주택 공급자한테 흘러가는 시스템을 국토부가 스스로 꺼버렸거든요. 지난 3년 동안에. 네. 그래서 기금이 굉장히 풍성하다가 기금이 부족해지면서 그 돈으로 주택 공급하는 사업자들이 저희가 알게 모르게 하는 사이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시장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돈을 공급자 중심으로 해서 그 공급자들이 시장에 필요한 공급을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일단 돌려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국토부가 과거에 개발 시대의 논리에 빠져가지고 국토를 개발하고 교통을 건설하고 하는 형태로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미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인프라 세팅이 다 되어 있는 상태고 그게 노후화됐고
있고 네. 일부 기능이 부족한 도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교통이라든가 주거 저변에 있는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거 중에 제일 개념이 좋았던 게 생활형 SOC였어요. 지금 예를 들면은 빌라촌이 살기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공용 주차장, 공용 커뮤니티, 공용 문화체육시설, 공용 서비스 시설들이 없기 때문인데 그런 것들이 일단 기본적인 생활권 반경마다 있도록 생활 SOC에 대한 공급 촉진을 본격적으로 쓰는 것이 전반적으로 높은 주거권을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은 그런 생활 기반이나 주거 기반을 안 만들고 그거는 민간 아파트 단지에 다 위탁시켜 놓은 상태에서 아파트 대단지가 지어져야지만이 그 대단지 커뮤니티 시설이. 안에는 해결을 하고 대단지 안에 못 들어간 가구는 난 모르겠다. 그냥 알아서 그냥 너가 돈 벌어서 대단지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해 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국토부의 그 전반적인 도시관리 정책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도 명확한데요. 원래 도시학은 도시를 배운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뭐 사회학을 배운 사람이 하시다가 요즘 부동산학은 경제 배운 사람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기승전 경제의 논리로 다 도시 전체를 엎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의 논리로 보면은 그냥 도심리 주택 가격이 오른 게 뭐 뭔 문제가 있냐 이런 방식으로 해설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간 것 같고요. 네. 국토부 장관이 아파트 짓는 것도 중요하고 비주택 짓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다 중요하긴 한데 그냥 새 시대에 맞는 그 정부 조직의 그 목적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국토부가 뭘 위해서 일하는지 부처의 목적이 네. 없어 보여요. 그냥 여전히 전두환의 망령이랑 싸우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되겠다. 더 적극적으로 땅을 사서 팔아야 되겠다. 그다음에 땅을 사서 팔아서 시행해야 되는데 시행사 밀어줘야 되겠다. 근데 건설사가 이런 과정에서 필요하니까 건설사만 말을 들어야 되겠다. 저희 구민 같은 경우에는 층간소음부터 시작해서 국토부가 관리하는 주거관리 기준들이 너무나 처참하고 막 이렇게 시대에 떨어진 게 많다 보니까 이런 걸 고치라고 하지만은 국토부의 법목적에는 정부조직법상 목적엔 그런 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귓등으로 들으면서 이제 그냥 전두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네.